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오랜만에 최강 이코노미 둘이서 하네요. 이게 오늘도 뭐 시장 난리인데 아까 뭐 최강 이코노미스트라 얘기했었지만 어제 삼성전자 이제 그런 이벤트를 좀 빠지니까 뭐 지점으로 뭐 예, 그냥 사겠다고 전화 오더라고요. 개인들이 정말 주식에 대한 우량주에 대한 어떤 그런 엄청난 그 매수세가 강력하네요. 오늘도 농담처럼 아침에 기아차 실적하고 뭐 좋다는 거는 좀 많이들 공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구글 자동차 얘기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네요. 근데 뭐 이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그 오늘 뭐 저 화요일은 제가 이제 주요 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올해는 정치 변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잖아요. 예.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정해졌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유럽도 이제 저 메르켈이 이제 9월인가? 정계 은퇴하죠. 네. 9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바이든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2021년 글로벌 정치 지도 정치 자료라기보다는 관련된 금융 환경 뭐 이런 검토 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뭐 일단은 매년 쓸 예정으로 있는데요. 2019년에 나왔었고 이번이 2021년이고 뭐 이런 거죠. 경제하고 금융이 사실은 정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치를 모르면은 금융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아예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연초에 딱 들어오시면은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자료고요. 오케이 시작하시죠 그러면. 예, 뭐 미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공약집 페이지를 조금 넘어가서 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쁜 그림 많은데 요 그림도 예쁘고. 예. 아 그거요? 그거는 뭐 전반적인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8페이지. 예. 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뭐 재정 지출 많이 나올 거다 뭐 그래가지고 금리가 올라갈 거다 막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인프라 투자 들어간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조금 그런 얘기들은 좀 빼고요. 8페이지 보시면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해는 환경 관련된 애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오른쪽 위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오일 생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오일 생산을 하는데 소비를 분명히 미국 내에서는 다른 쪽으로 돌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력 인프라 증설 계획을 보시면은 이게 2020년에 있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계획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21년으로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있든지 아니면 바이든이 됐든지 간에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주별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늘린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올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건데 올해 분명히 탄소세 얘기 나오고 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세라는 게 각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한테 걷는 거고 국민한테 걷는 게 아닌데다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좋은 세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조건 거두려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뭐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개인 투자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거래들이 올해는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탄소세 거두는 기업들을 위해서 공장 플랜트는 기업들은 코스트가 다 올라가지 않아요?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코스트 올라가는 거를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CDM 거래를 굉장히 많이 사들일 거라는 거죠. 그걸 미리 사가지고 비용을 해지하는 환율 해지하는 것처럼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세금 많이 거둘 거다라는 건 당연히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라서 11페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넘어가서 11페이지인데 빠르게 지금 블루웨이브가 저는 솔직히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뭐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했든지 간에 블루웨이브가 결국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 금리로 보시면은 금리가 분명히 블루웨이브로 인해 가지고 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BEI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2.0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블루웨이브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은 금리가 엄청나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요.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이 과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너무 낮다라는 게 일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나 아니면은 금융시장을 예상을 하셨을 때 지금 수준이면은 과거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지 그게 금융시장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1.5% 이상은 올라가야지 크리티컬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이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더더더더 올라간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과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요, 지금 수준까지 도달을 하고 나면 2%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가요. 이게 왼쪽에 있는 차트 이 옅은 선이라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올리는 거는 과거에 내려갔던 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어떤 면을 보냐에 따른 건데, 거기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보는 사람들은 예. 2% 갈 수 있다 보는 거지. 그냥 인플레이션 자체가요. 그렇지. 금리가 금리는 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죠, 당연히. 2%까지 근데 올라갔다고 했을 때 지금의, 그러니까 주식 수준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 1.1% 가는 것도 와 했는데, 예. 0.5부터 시작해서 2% 가는 거니까 생각보다 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이건 물어본 거지. 나도 예. 이제 궁금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진짜 움직임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어느 정도가 시장에 영향을 줄까를 이제 컨센서스잖아, 그게요. 그죠. 한 1.5까지 괜찮겠지 않나 뭐 이런 게 컨센서스인 것 같고,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는 2%까지 보는 거는 사실은 컨센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그건 같고요. 컨센이 전혀 아니고 한 1.5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건 있는데, 부채 발행 많이 하니까 올라가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번에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그 추세선에서 너무 위로 튕겨 올랐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항상 생각하는 위쪽 방향보다 더 높게 튕겨 올라갔을 때 반영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그렇게 위쪽으로 더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튕겨 올라갔다라고 판단들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선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게 추세선을 타고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경제 쪽에서 말씀을 드리지 뭐 정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사실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여기서 당분간은 한 1, 2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위쪽으로 더 튀어오르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월까지는 저는 이 작년에 연간 전망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월까지는 그래도 상승 구간을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한 1.5, 2, 3월에 찍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 부담이 될 거거든요. 빨리. 네. 거기다가 13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MMT는 MMT다라고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MMT는 공식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 런치 위드 더 FT에 나왔던 이 스테파니 켈튼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MMT 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자문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샌더스나 아니면은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들 수준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수준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MMT 이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페이지의 14페이지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나도 MMT란다. 민주당 내 어쩌면 그런 진보 계열 샌더스나 뭐 오카시오인가 뭐 그런 분들은 민주당이 어떤 주류는 아니잖아요. MMT를 말하는 사람들이. 주류는 때문에. 아니죠. 주류는 아닌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 참모를 하던 사람 중에 MMT를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오케이.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 보시면은 중간에 끊겼을 거예요. 이게 2019년 8월 1일부터 끊겼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하원하고 상원에서 합의를 했던 게 2019년 8월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7월까지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끊긴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부채가 27조 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5조 달러를 상향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거를 2021년 7월에 과연 통과시켜 줄 거냐가 상원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이 상원에서 50명이 됐으니까 51명으로 인해 가지고 뭐든지 다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예산이나 부채 한도 문제에 있어서는 상원에서 6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엔 공화당이 반대하면 못하네. 예. 그러니까 10명이 모자라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분명히 공화당에서는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에서 있는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산 조정 절차를 쓰겠다라고 그러면 51명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까지도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는 이게 너무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MMT가 생각보다 쓰고 싶어도 그렇게 강하게 못 쓴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쓰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저랑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15페이지인데 바이든이 취임하면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요즘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지. 근데 바이든이 이미 선거 때 네. 캠페인 중에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책이 중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신형 대국론에 대해서도 신형 대국 관계에서도 사실은 트럼프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바마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나 아니면은 뭐 피벗 투 아시아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하나의 중국을 요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삭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대만에 관련된 문제를 미국에서는 대만 쪽에 편을 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 1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리쇼어링 정책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 바이 올 아메리칸즈 워커스라는 거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모든 제조업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고 모든 제조업 제품을 미국에서 만드는 건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이든의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 중에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4등인데 글로벌 4등인데 이걸 끌어올리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끌어올리려면 앞에 있는 애를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3등이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2등이 중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이나 아니면은 뭐 AMD 같은 데서 비메모리나 아니면 메모리를 하는데 삼성하고 더 관계를 공고히 한다거나 이런 기대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중간재 생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미국 내부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삼성이나 현대차나 네. 미국에 공장 세워서 거기서 들어가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좋을 게 없죠. 그렇지. 국내 생산들은 예. 아니고 그 기업들은 좋아지니까. 첫 번째는 삼성이나 현대는 좋을 수 있지만 저는 경제를 말씀드리는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는 좋을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 수준까지 미국의 공장을 만드는데 과연 한국 내부에 있는 노조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 공장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만들면 그만이지 거기서 생산할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래도 많이 풀고 그다음에 환경만이 아니라 인프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결론이 나는 거는 오히려 독일 쪽을 좀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18페이지 봐주시는 것처럼요, 두 가지 변화가 생길 거예요. 하나는 9월이 독일 총선인데 메르켈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은 메르켈의 후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독일의 정치적인 색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단독으로 연정을 구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지금까지 연정 구성한 거는 연합당하고 SPD라고 해서 좌파 사회당하고 연정을 했었거든요. 사회당이 SPD가 2등이었기 때문에 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만으로 봤을 때는 36%대 14% 합쳐보시면 50% 겨우 됩니다. 이게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등인 녹색당하고 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되고 나면은 생각보다는 환경 관련된 문제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향 자체는 좌파 성향에 가까워요. 녹색당도. 그래서 좌파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빡셔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9페이지인데 사실 저 CDU 당수 요번에 아르민 라셰트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는 베스트팔렌 주지사지 이런 저 전체 선거에는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르민 라셰트가 CDU 당수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CDU 당수가 됐는데, 라셰트는 다행스럽게도 중도 우파 성향이에요. 그래서 메르켈이 가지고 기독당이죠. 예? 예, 똑같이 CDU입니다. 네. CDU 안에서 있는 건데, 메르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9월까지는 메르켈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독일 차기 총리 지지율을 보셨을 때 죄더하고 레트켄하고 라셰트하고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메르츠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누구를 세울 거냐인데, 레트겐하고 라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둘 다 저 CDU입니다. 근데 죄더 같은 경우에는 CSU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요번에 좀 라셰트가 그렇게 지지율이 안 높기 때문에 죄더 같은 사람들을 앞세운다라고 그러면은 좌파적인 성향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파 성향이 강해질 수 있는 게 옌스 스판 같이 지금 지지율 엄청 높은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 됐을 때는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엄청 정책이 강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정치나 우파 정치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자기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엄청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CDU 당수가 된 라셰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20페이지 봐주시면요. 저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독일은 원래 재정 수지가 흑자인 나라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취임하면서 재정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게 만든 나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강하게 정책을 폈냐면 2016년에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0.35%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서는 헌법을 바꾼 총리거든요. 그래서 이 메르켈이 하고 있을 때보다는 분명히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이탈리아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탈리아 보시면요, 21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차트인데,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엄청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언제냐면요, 올해 초에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재정 수지 적자에 대해서 제한을 걸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엄청 내려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채권이라는 게 엄청난 버블이라고 난 느껴요. 예. 말도 안 되죠. 이태리가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안 좋고 이런데 국채가 뭐 이런 거 얼마나 엄청 비싼 거거든 이게 지금. 예, 비쌉니다. 비싼데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독일이 지금 EU 유로 본드를 만든 거에까지는 찬성을 한 상태고, IMF 때, 아니, IMF 때가 아니다. 서브프라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통합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첫 단추가 원래 유로 본드를 발행하는 게 첫 단추였거든요. 그 다음엔 재정 통합, 그 다음엔 실질적으로 경제 통합이었는데, 지금 첫 단추를 꿰인 상태에서 9월에 라셰트, 그러니까 중도적인 온건파 성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또 그리고 굉장히 친 EU, 통합 EU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이 통합적인 EU에 대해서 정책을 유하게 나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프랑스가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 맞춰가지고 유럽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크롱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손이 맞으면서 결국에는 유럽 통합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이탈리아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사실 집어넣긴 했는데 좀 별로 관심들 없잖아. 뭐 지금 정책 그대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포퓰리즘, 아니 근데 네덜란드를 왜 집어넣냐면요. 네덜란드가 지난번 선거 때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1당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럽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고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씀드릴까요? 브렉시트? 네. 예, 브렉시트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24페이지 봐주시면요. 협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호 인정제도라는 게 원래 EU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영국의 은행 금융권에 본사를 세워놓으면은 EU에 어떤 국가에 본사가 있는 것랑 상관없이 다 본사로 취급해준다라는 제도가 상호 인정제도입니다. 근데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본사는 이제 유로존의 본사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엑소더스가 나올 텐데 이거를 어떤 협정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영국이 아직 유로존하고 협상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2018년 3월에 런던이 보통 대부분의 금융 허브에 대한 역량 평가에서 1, 2등을 하는 국가입니다. 1, 2등을 하는 국가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3월에 평가했던데 전부 다 2등으로 떨어졌어요. 전부 다 2등으로 떨어지고, 요 파란색 표해 놓은 게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유럽 도시가 엄청나게 많이 금융 허브로서 프로가는 게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나 아니면은 파리, 그 다음에 취리 같은 데가 지금 런던에서 놓친 허브 역할을 뺏어오려고서는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국의 금융 허브 지위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경제 이제 협상했으니까 영국 경제 다시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국은 한 5년 지날 때까지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2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사진이 뭐냐면요. 북아일랜드에 있는 슈퍼마켓 진열대에 지금 물건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슈퍼마켓에. 뭐냐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북아일랜드의 국경을 안 만든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물건을 넘긴 다음에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팔면은 결국 EU로 그냥 무관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영국하고. 그래서 처음에 유로존에서 주장했던 게 그러면은 북아일랜드에 무조건 국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북아일랜드의 국경을 만들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하면 아일랜드 독립군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IRA라고 되게 무서운 사람들 얘기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왔었는데 폭탄 테러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되게 기형적으로 협상을 맺었어요. 이게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지만은 관세 협정에 있어서는 이 유로존으로 취급한다라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이 슈퍼마켓이 왜 비어버렸냐면요, 영국에서 북아일랜드 자기 땅으로 넘어가는데 관세 세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혀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북아일랜드에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독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봉기가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협상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7페이지는 요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4년 연임으로 임기가 이번에 끝났습니다. 올해 임기가 끝나고요. 6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란하고 핵 협상 다시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란에서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27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하산 로하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 자체가 거의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개혁파에다가 개방파거든요. 근데 개방을 해봤는데 경제가 좋을 것도 없고 이란의 제대로 된 석유 수출도 안 되니까 이거 개방 뭐하러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란 대통령 후보 지금 지지율 누가 1등하고 있느냐?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라고 이 사람 누구냐면요. 하산 로하니 하기 전에 대통령 하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미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미파 중에서도 미국에서 후세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하고 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3명을 합쳐가지고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대통령 되면은 미국하고 협상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난 사람이 이 라리진이라는 사람이 핵 협상을 제대로 만들어냈던 대표예요. 그래서 요 사람 좀 날 수 있고요. 사이드 잘릴리라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강경파 중에서 대표적인 강경파이기 때문에 지금 강경파가 1등, 2등, 3등을 하고 있어요. 지지율에서. 그러면은 이란에서 아마디네자드가 그래도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란은 정치 지도자가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지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근데 안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2등하고 3등 중에 한 명인데 칼리바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란 이라크전 사령관 하던 사람이고요. 거의 반미 강경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란 핵 협상 초반 아예 하기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유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29페이지 봐주시면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이 오른쪽 차트인데 라틴 아메리카가 2010 오히려 남미 쪽이 되게 아마 좀 예. 한번 이머지 쪽 위기가 오면 그쪽일 것 같아요 이번에. 요번에 좀 올해가 진짜 고비인 것 같아요. 2019년에 이 칠레하고 이런 데서 시위를 하다가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시위가 좀 없어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빈곤층이 인구가 50%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살고 있는 사람의 반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들고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칠레 대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2013년, 12년, 13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생겼던 문제 때문에 2014년에 유가가 120불까지 찍고 올라갔던 경우가 있는데 이 남미 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그쵸. 국가예요. 철광. 그래서 이게 재수없게 엮여버리면요. 그죠? 거기서 하죠. 이란하고 그 다음에 남미하고 두 개가 같이 광산이 터지면 엄청나요 칠레가. 예. 예. 그러면 유가하고 원자재하고 다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순에서 하반기 사이에 굉장히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는데 인플레 기대가 좋은 인플레가 있고 나쁜 인플레가 있는데 좋은 인플레는 결국 수요가 견인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올해는 국채 발행 같은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원자재발 인플레가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나올까 봐 걱정들 하는 저거 거죠. 튀어버리면은 진짜 심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거는 하지 맙시다.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동일한데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은 조금 가져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33페이지 일본은 별거 없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홍콩 입법회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 결과만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2016년에서 넘어갔을 때 구의원 선거에서 올해 반중파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홍콩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87%인가를 반중파가 먹었어요. 근데 그 비율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짜 제도를 진짜로 중국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반중파가 잡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보시면요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나왔던 게 반중파 전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난리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이 강해지는 시기. 왜 노란우산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중국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약간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그거에 더해 가지고 미국이 바이든이 홍콩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그래서 미중 무역 관계가 홍콩 때문에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분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도 3분기가 제일 강할 것 같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는 거 못 보고 나면은 사실 4분기는 좀 약세로 보고 있긴 하지만 해결 안 되면은 4분기도 강세에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4페이지인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쿠바가 카스트로가 정권이 끝났어요. 라울 카스트로가 정권을 넘겼고요. 쿠바는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스트로 형제가 지배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쿠바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나라긴 하지만 공산주의는 계속 하겠지만은 미국과의 국방 개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카스트로나 아니면 쿠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좀 재미로 보시라고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정치가 미국 대선이 없어가지고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짜잘짜잘하게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치 이슈들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적어도 그거는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해입니다. 예, 남미 쪽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남미 쪽이 제일 관건이어서 남미 쪽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커머디티를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일 저희가 주시에서 보는 약한 고리에 있는 영역이 아닐까 봅니다. 30분에 거의 내려가서 해야죠. 이제 시간 없으니까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함께 고민하시죠. 안녕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도 이리온과 함께 고민하시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본인 및 계좌 인증,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이벤트 코드는 한글로 이리온 입력.